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틱 창호기능사 필기시험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강의하는 학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업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핵심 내용 위주로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강의 들으실 때 교재가 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이 영상 아래쪽에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링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요 핵심 요약지가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 내용은 우리 여러분들 시험 내에서 나오는 과목이요. 건축 일반 부분하고 플라스틱 개론 부분, 그다음에 작업 안전 부분 해서 토탈에서 60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합격 기준은 60문제 중에서 60점 이상이니까 36개 이상을 득점을 하시면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과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36개만 맞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건축 일반 부분하고 작업 안전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요 두 종목에서는 조금 고득점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플라스틱 개론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금 공부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학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60점이면 합격이니까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서 첫 페이지부터 핵심 요약을 간략하게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시면 핵심 요약 1번 큰 도면을 접을 때에는 A사의 크기로 접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설계 도면 같은 거를 보관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크기가 너무 크면 이렇게 접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사 크기로 접는다. 이게 핵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그 말 전체를 다 암기하시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략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죠. A사가 답이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제도 용지의 세로와 가로의 길이비는 1대 루트 2, 1대 1.4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용지의 크기를 봤을 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4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 즉 다른 말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2다 라는 뜻입니다. 역시 시험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대 루트 2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1대 1.4 정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종이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어떤 크기를 물어볼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A0에서부터 A사의 크기를 갖다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냐면 그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용지의 크기가 쭉 나와 있는데 특이한 건 번호가 낮을수록 용지가 크죠. 그렇죠? 가장 큰 게 뭡니까? A0입니다. A0. A0번의 종이가 가장 크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A0번에 대한 크기 하나만 좀 암기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뜻인데 일단 그 교재에 보니까 A0은 요게 841에 긴 쪽의 비율이 1189라고 돼 있어요. 요 숫자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정확한 사이즈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사치로 갖고도 맞출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A0를 반으로 자르면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A1번이 되는 거죠. 숫자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교재를 보지 말고 A1번에 대한 종이 크기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짧은 쪽의 길이가 현재 그림을 봤을 때 이 길이가 841은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요 폭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게 그렇죠. 1189의 절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대략적인 절반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약 1200 가까이가 되니까 한 600 가까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답을 맞출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A1번을 또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2번이 되는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면 A 2번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폭은 1189의 절반 크기가 되는 거고 요 높이는 841의 절반이 되겠다. 이렇게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자, 나머지도 같습니다. A2를 반으로 자르면 A3가 되는 거고요. 또 A3를 반으로 자르면 A4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시험지에다 빨리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가장 큰 841에 1189라는 숫자를 써놓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틀림없이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기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841, 뭐 나번은 842, 다번은 843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많이 틀리게 써놓기 때문에 근사치의 값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표제란에 포함할 사항으로 도면 번호, 공사 명칭, 축척, 책임자의 성명, 도면 작성 영월일, 작품 분류 번호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설계 도면을 작도를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뭔가 도면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도면에 대한 뭔가 안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표제란이라는 것을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표제란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표제란의 위치는요, 오른쪽 하단입니다. 우측 하단에다가 만든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표제란 안에다 뭔가를 써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써주는 내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자,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표제란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보다는요, 표제란에 기입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나다라 보기가 쭉 있을 거고 세 가지는 맞는 내용을 썼고 하나를 틀린 걸 쓰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가 아닌 게 확률적으로 이래요, 여러분들. 돈입니다. 돈. 예. 돈에 관련된 얘기를 거기다 써놓으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1부터 3까지는 맞는 내용을 써놓고 마지막 보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사 비용을 쓴다.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에 관련된 내용을 표제란에다가는 기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정답을 맞추기가 좀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바로 나오네요. 표제란의 위치는 오른쪽 하단 기억을 해주시고, 6번 선의 종류 및 용도가 나오는데요. 1점 세선, 2점 세선, 파선이라는 게 일단 나왔어요. 자, 이건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1점 세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점을 한 번 찍고 가는 것을 1점 세선 이렇게 부르고, 2점 세선은 점을 두 번 뜯는다는 뜻일 거고, 점선, 파선 이렇게 얘기하죠. 점으로 긋는 선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용도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1점 세선은 중심선, 벽체의 중심선, 뭐 절단선, 뭘 잘라낸 표시, 그 다음에 어떤 경계선, 기준선 이런 용어로 쓴다 그랬고, 2점 세선은 가상선, 상상선, 그 다음에 파선은 수문선,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할 때 우리가 점선을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역시 제가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점 쇄선, 1점 쇄선의 용도로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역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자, 1점 쇄선의 용도로 맞지 않는 것은 가번 중심선, 나번 절단선, 다번 경계선, 라번 가상선. 가상선은 2점 쇄선의 용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7번 내용. 선을 그릴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말 그대로 도면을 우리가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때 유의사항이 있다라는 뜻인데, 1번의 용도에 따라 선의 굵기를 구분하여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은 좀 진하게 두껍게 글 수도 있겠고 어떤 선은 좀 가늘게 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해서 작도를 한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구분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2번 시작에서 끝까지 일정한 힘을 주어 일정한 속도로 긋는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선을 긋다가 갑자기 힘을 빼거나 힘을 주거나 뭐 갑자기 천천히 긋다가 빨리 긋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똑같이 힘을 주고 똑같은 속도로 작도를 해야지만 정확한 선을 그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3번 파선의 끊어진 부분의 길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점선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자, 파선은 일정하게 간격을 띄워서 긋는 선을 말하거든요. 사실 요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없겠지만 요 선의 길이가 3일 때 요 사이 떨어뜨리는 길이가 1의 비율로 그면서 작업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그 간격을 맞춰서 긋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간격이 다르다, 선의 길이가 다르다, 그럼 뭔가가 좀 이상해지겠죠.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4번에 각을 이루어 만나는 선은 정확하게 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 모서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서리를 선을 그을 때 정확하게 만나게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지 선이 안 만나거나 선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당연히 역시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자, 5번에 한 번 그은 선은 중복해서 긋지 않습니다. 한 번 그었으면 거기다 또 긋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역시 예상을 해본다면 중복해서 긋는다 뭔가 이런 식으로 말을 써놓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게 틀릴 말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자, 8번 내용에 보시면 척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가로 1번에 배척, 실척, 축척, 스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써 있는 그대로 배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 배척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확대죠, 확대.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거를 우리가 배척이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자, 실척이라는 건 뭐겠어요? 실척이라는 건 같은 크기겠죠. 그렇죠? 요만한 크기를 그 크기 그대로 그리는 게 실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로 축척은 뭐예요? 자, 배척의 반대겠죠. 축소를 해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축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불러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케일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삼각 스케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자 같은 겁니다. 자.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자예요. 보통 30cm 크기로 되어 있는데 요 스케일에는 눈금이 다 각각 이렇게 메워져 있는데요. 이 눈금이 100대 1에서부터 600대 1까지가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100대 1, 200대 1, 300대 1, 400대 1, 500대 1, 600대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만약에 뭐 1대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떠한 물체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10배로 축소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일반자를 가지고 10배를 축소를 해서 그리려면 뭐 선 하나 그릴 때마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제 길이가 1m인데 1m를 10배로 축소를 하니까 10cm가 되겠네. 그럼 10cm만 거기겠네. 너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축소를 해가지고 여기다 눈금으로 찍어놨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 내용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상단에 9번에 문자가 나와 있어요. 글씨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뭐 이게 뭡니까? 라고 뭔가 글씨를 우리가 명칭을 여기다 기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글씨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크기에 따라서 몇 종류다? 11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이 글씨 크기에 따라서 작은 글씨, 큰 글씨 해서 11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 11종류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문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가로쓰기가 곤란한 경우 세로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상식이죠. 제가 지금 칠판에다 글씨를 쓸 때 어떻게 쓰고 있나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로쓰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씨라는 건 가로쓰기가 원칙인데 가로쓰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만 세로 방향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겠다 이런 뜻인데 역시 시험 문제 하나 예상을 해볼까요? 문자는 세로 쓰기가 원칙이다. 틀린 말이겠죠.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 자, 3번에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요. 수직 또는 15도 경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필기체가 아닙니다. 글씨는 건축 글씨는 고딕체로 쓰셔야 돼요. 이런 글씨체를 우리가 고딕이라 그러죠. 고딕체. 이런 고딕체로 글씨를 써줘야 되고요. 글씨를 쓸 때는 90도로 수직으로 쓰셔도 되고요. 얘를 약간 이렇게 눕혀 쓰셔도 되는데 약간 기울게 쓰실 때는 15도 경사로 쓰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틀림없이 시험 문제는 고딕체가 아닌 다른 글씨체가 기준이다 이렇게 낼 거고, 혹은 15도 경사가 아니라 뭐 다른 경사를 쓰겠죠. 항상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4번의 글자 크기는 높이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아까 11종류로 우리가 글씨를 종류를 나눌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그 종류를 나누실 때는 글씨의 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가 기준이라는 거, 폭 아닙니다. 높이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능사 시험은요 말장난이죠. 그 말 한두 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장 전체를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하나의 그 단어 하나를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핵심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역시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자 도면을 그렸다면 이 도면만 가지고 어떻게 건축물을 시공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여기는 얼마다, 높이가 얼마다, 이런 뭔가 치수들을 여기다 명칭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1번에 치수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고 단위는 붙이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자꾸 얘네들은 단위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다면은 5천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 5천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다 이런 뜻일 거고요. 그 뒤에다 단위를 쓰지는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2번에 치수 세 자리마다 휴지부를 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 컴마를 하나 찍어준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 둘, 세 개마다 컴마를 찍어서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겠고, 자 치수선의 중앙에 기입을 하는 게 맞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앞에다 쓴다든지 뒤에다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닐 거고, 가운데에다가 써주시는 게 보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상하 치수선은 치수선 위에 기입하고 좌우 치수선은 왼쪽에 기입한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아래 위에 있는 치수선은 이 치수선의 위에 부분에다가 글씨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일 거고요. 좌측과 우측에 있는 치수선은 이 치수선에 대해서 왼쪽 부분으로 글씨를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셔가지고 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도면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게 FM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봤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밑에서 위를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도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기 때문에 이 치수선이 왼쪽에 이렇게 치수가 써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조금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1번에서는 그림이 나오는데 벽 일반이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도면에서 벽체를 표시할 때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다. 선생님 왜 달라요? 이건 축척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몇 배로 축소를 해서 그리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역시 시험 문제 예상은 뭐라고요? 세 개는 맞는 그림을 그려놓겠죠. 다음 주 벽 일반 그림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세 가지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맞는 거를 그려놓고 하나의 그림은 그것과 다른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놨을 확률이 있겠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재료 구조 표시 기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한다면 뻔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그림에서 하나를 그려놓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반대로 다음 그림 중 석재의 그림으로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그 명칭과 그림을 같이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석재를 보시면 인조석이랑 비슷해요. 석재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한 선을 긋고 점선, 한 선 긋고 점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뭐 참고로 각도는 한 45도. 그 다음에 인조석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두 선을 긋고 점선, 두 선을 긋고 점선 이런 형태로 지금 작도를 해놨다는 뜻이거든요. 둘 다 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석재는 자연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조석은 그걸 뭘 만들어냈다, 뭐 가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거든요. 뭐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석재가 자연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석은 그냥 자연에 있는 걸 갖고 오는 거니까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인조석을 만약에 우리가 자연석을 가공을 한 거라면 자연석을 갖고 와가지고 뭔가를 추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르고 뭔가 이렇게. 그럼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적으면 일이 없으니까 자연석이고, 선이 많으면 뭔가 일이 많아진 거니까 인조석이 아니겠느냐. 뭔가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콘크리트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비법이 없어요. 나란하게 세 선을 긋는 것이 콘크리트 표시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세 선은 사실 철근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벽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벽돌이라는 것은 벽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장 한 장 쌓아서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다 대각선으로 빗금을 촘촘하게 거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해칭선을 긋는다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서의 벽돌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뭐 실무에서 형틀목수, 뭐 철근공 하시는 분들 현장 도면을 좀 보기가 어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저한테도 선생님 도면 건축 도면 보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건축 도면을 보는 방법이에요. 내가 설계 도면을 봤을 때 어떠한 벽체에 이런 표시가 돼 있다면 철근 콘크리트구나. 저 벽이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벽돌, 즉 조적으로 싼 거구나. 그럼 내가 형틀 목수니까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 벽에만 형틀을 갖다가 대면 되겠구나. 뭔가 이런 게 도면을 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재가 쭉 나오는데요. 자, 목재 재료 표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핵신선을 긋는 모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X자를 치는 모양이 있고, 하나는 대각선을 걷다. 이게 다 목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좀 구분을 해보면, 핵신선을 긋는 것은 우리가 치장제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X자 대각선은 구조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조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몰딩이죠. 그렇죠? 우리 반자에 돌아가는 몰딩 같은 거. 그런 건 치장제를 좀 쓴다 이런 뜻일 거고. 구조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안쪽에 뼈대가 되는 것들. 그런 걸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험 문제는 예상을 해보면 뭔가 이런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하나를 이상한 거를 해놓지 않았겠느냐. 자, 마지막으로는 차단제가 있습니다. 보온, 흡수, 방수, 기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모양으로 보이는데, 자, 첫 번째 그림은 해칭선을 이렇게 엇갈리게 거놨어요. 이렇게 차단제의 의미고요. 자, 한 가지의 그림은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곡선이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네요. 이렇게. 자, 둘 다 차단제, 단열재의 뜻이라는 뜻인데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런 표시는 경질이고요. 딱딱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표시가 연질 단열재가 되겠죠. 연질 단열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스티로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한 형태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하여튼 그림으로 출제하는 문제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명칭과 그림을 간단하게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13번에
평면 표시기호에서 출입구 및 창호가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떠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게 뭐냐, 이 그림이 무슨 문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회전문 써놓고 다음 중 회전문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얘도 방법은 없어요.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재문, 자유여닫이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거는 어떤 건축물의 1층 현관문이 이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안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문이죠. 되게 유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을 자재문이라고 부른다. 자유여닫이문 이렇게도 부른다. 양쪽으로 개폐가 될 수 있는 문이고요. 회전문은 쉽죠. 그렇죠? 회전문은 여러분들 아시잖아.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니까 역시 그림도 뭔가 그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다. 쌍여닫이문도 쉬워요. 여러분들 일단 여닫이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냥 보통 방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열고 닫는 문이라 그래서 여닫이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닫이문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쌍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쌍여닫이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접이문이 있는데 접이문과 주름문은 같이 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접이문 잘 보세요. 접이문과 주름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접이문은 각져서 가죠. 각져서. 그렇죠? 딱딱딱딱 각이 져 있는 형태고 주름문 같은 경우는 약간 곡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닫이문 아까 말씀드렸고 그 아래쪽에 주름문, 접이문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고요. 미서기문과 미닫이문을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서기문은 항상 우리가 보죠. 그렇죠? 그냥 미서기 창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창문 옆으로 밀고 닫는 거. 그런 걸 미서기라고 부르죠. 그렇죠? 문의 용도로 쓰니까 미서기 문, 창의 용도로 쓰면 미서기 창 이렇게 부를 거고요. 미닫이는 다르죠. 그렇죠? 벽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있어요? 지하철문, 버스문 사라지죠.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미닫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집에 보통 두 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미서기 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구분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셔터는 드르륵 내리는 셔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셔터는 1.3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그것만 좀 체크하시고 망사창은 점선 표시네요. 역시 이건 뭐 암기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점선이 있다. 망으로 돼 있다. 망은 촘촘하니까 뭔가 촘촘하게 점선이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닫이 창이 있어요. 자, 요거는 쭉 볼게요. 여닫이 창, 미서기 창, 쌍여닫이 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조금 여러분들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미서기 창으로 한번 봐볼까요? 미서기 문하고요. 그럼 이거죠. 미서기 창은요. 요렇게 생긴 걸 미서기 창이라 그래요. 이건 미서기 창이고요. 자, 미서기 문은요. 요렇게 생긴 거를 미서기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죠. 요거죠. 요거. 요 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창이냐 문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닫이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여닫이도 잘 보시면 요 선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문이냐 창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요런 뜻입니다. 벽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 벽에 뭐 여닫이든 미석이든 뭔가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합시다. 뭐 문이라고 칠까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 옆에는 창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여긴 창이에요. 요건 창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면도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게 다 평면도 그림이잖아요. 평면도라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지상으로 약 1.2에서 1.5 정도 올라가서 잘라갖고 아래를 보는 걸 우리가 평면도라 그러죠. 그럼 여기 봐볼까요? 얘는 잘라서 밑을 쳐다보세요. 그럼 바닥밖에 없잖아요. 어떤 선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이 없는 거예요. 문은.
근데 창이라는 건 잘라서 밑에를 쳐다보면 요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벽선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선이 보이는 것들은 창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형태만 보고 이건 그냥 뭐 여닫이 창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문인지 창인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르내리 창하고 북박이 창도 같이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르내리. 자, 올라가고 내려간다.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전혀 상상을 못 하겠지만, 저처럼 약간 옛날 사람들은 예전에 뭐 지하철도 그랬고요. 뭐 기차도 그랬죠. 뭐 새마을호 이런 거 말고, 무궁화호 이런 거. 어떻게 열었어요, 여러분들? 창문? 양쪽을 딱 눌러갖고 위로 이렇게 올리는 창이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위로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오르내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선이 몇 개입니까? 오르내리 창은 2개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박이 창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북박이. 뭐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박이 장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고정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고정돼 있는 창,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한 선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으로 출제를 하는 문제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빨리빨리 암기를 해 놓으시는데 암기하실 때 뭔가 조금만 생각을 해 보시면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 위주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4번에 창호 표시 기호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는 KSF1502라는 숫자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 1502. 시험 문제 그렇게 되거든요. 뭐 창호 기호에서 표준이 되는 게 뭐냐? KSF1502, 뭐 1501, 뭐 이렇게 써놓을 수 있기 때문에 1502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료명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 창문의 형태 뭐 이렇게 기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암기가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건 딱 하나만 좀 이해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창호의 기호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쳤고 반을 잘라서 앞에다가 A, W 1번이라고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요 1이라는 건 창문의 번호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우리 뭐 사무실에 창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1번이고 얘는 2번이고 3번이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는 거니까 그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기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앞에 있는 A가 나타내는 것은 재료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재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는 창호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호의 재료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압축을 해봤더니 뭐가 있겠더라? A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W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는 P가 있을 수도 있고 S가 있을 수도 있고 SS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 요 정도면은 뭐 거의 다 아는 거고 형태는 크게 W가 있고 D가 있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A가 뭡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을 뜻하는 말이고요. W는요, 우드죠. 우드. 목재를 뜻하는 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P는 플라스틱. 말 그대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되겠고, S는 스틸이요. 철제를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Z는 스테인레스가 되겠죠. 그렇죠? 스테인레스. 자, 그 다음에 형태는 W하고 D가 있는데 여러분들 창호라는 게 뭐예요? 창호도라는 게 뭡니까? 창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창호라는 건 창과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창문을 영문으로 뭐라 그래요? 윈도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W가 바로 창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 D는 도어 해서 문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기 써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알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가장 먼저 있는 게 WW1번이라고 돼 있어요. 뭐 위에 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WW니까 앞에 있는 게 재료니까 목재, 창 맞습니까? 그렇죠. 목재, 창.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WD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W니까 목재, D는 도어에서 문. 이해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S가 철제를 뜻하는 거니까 철제 W니까 창. 뒤에 거는 SD니까 철제 D 문이 되겠죠. 철제 문. 그 다음에 알루미늄재는요 AL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렇게 돼요. A라고 써놓은 도면들도 있고요. 어떤 도면은 AL이라고 쓰는 도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둘 중에 하나죠. AW 이렇게 써놓으면 알루미늄 창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ALW 이렇게 써놔도 그건 역시 알루미늄 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W니까 플라스틱 창, PD는 플라스틱 문, 마지막으로 SS는 스테인리스다 그랬으니까 스테인리스 창, 스테인리스 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각각의 기호를 하나씩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요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신다면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더라도 맞추실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설계 도면의 종류가 있는데요. 1번에 계획 설계도가 있고 2번에 실시 설계도가 있고 3번에 시공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업 순서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를 갔을 때 뭔가 바로 설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한참 얘기하고 또 뭐 그쪽에서는 법적인 조항을 지켜가면서 뭔가 계획을 해서 계획 도면을 일단 보여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좋다. 약간 뭐 여기서 뺄 거 빼고 조율할 거 조율해서 바로 실시 설계를 하는 거죠.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도면들을 설계를 하는 거고요. 시공도는 뭐예요? 시공을 할 때 필요한 도면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면들을 시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예상되십니까?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나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6번은 도면의 종류 같은 거예요.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전개도 이런 것들이 있다. 도면의 종류에는. 뭐 배치도는 말 그대로 이 건축물의 전체적인 배치를 파악하는 거죠. 출입구는 어디에 있고, 뭐 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정화도는 어디에 있고, 건물의 1층 부분과 2층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평면도, 잘라서 위에를 아래를 보는 거. 인면도는 건물 외관을 보고 그리는 거. 단면도는 수직으로 절단시켜서 건축물 안쪽을 보는 그런 도면들. 전개도는 이제 실내에 들어가서 한쪽 벽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벽을 봤더니 뭐 싱크대 같은 게 이렇게 쭉 전개가 돼 있다. 뭔가 이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7번에 보시면 가로 1번에 구조재가 있고 2번에 비구조재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는 역시 예상으로 해보면 다음 중 구조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비구조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런다면 암기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자, 암기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조재가 뭐예요? 구조재, 하중을 받는 거. 없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놈이 없으면 이 건물이 무너져. 그런 걸 구조재. 비구조재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중을 받지 않는다. 이거 없어도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볼까요? 구조재 일단 봐볼게요. 기초 없으면 무너지죠. 그렇죠?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벽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당연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닥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구조재라고 얘기를 한다. 없으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비구조재는 천정이요. 천정. 그 다음에 수장대 같은 마감 같은 거. 그런 게 없다고 건물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18번에 보시면 기초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는 넷 중에 뭔가 하나를 다른 걸 써놓을 확률이 높아요.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복합기초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큰 관계는 없겠지만
독립기초는 뭐예요? 기둥 한 개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걸 독립이라 그래요. 한 개가 서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기둥이 두 개, 기둥 두 개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복합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복합적이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복합. 그래서 이런 걸 복합 기초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초라는 거 뭡니까? 요즘엔 사실 잘 안 쓰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뭐 단독 조족과 건물 들 때 기초를 길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벽 길이가 10m면 기초 길이도 10m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줄기초, 다른 말로 연속되고 있으니까 연속기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온통기초라는 건 뭐냐면 지하실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하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지하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지하 내려가시면 주차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실 자체가 기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온통 다 기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거가 틀릴 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19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알아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만 이게 뭘까를 좀 기억을 해봅시다. 창호 철물인데요. 1번에 실린더 자물쇠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동그란 손잡이 아시잖아요. 일반 문짝에 가운데 버튼 똥 누르면 딱딱 잠기고 열면 열리는 거. 그걸 실린더 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실린더 자물쇠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2번에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라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도어 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문을 열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현관문 같은 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 문 열고 나가면 이 문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딱딱 당기죠. 닫히게 되죠. 위에 뭔가가 붙들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도어 스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이 딱 열리게끔 하려다가 딱 걸리게끔, 야, 문이 너무 확 열렸더니 벽에 막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저 벽에 못 부딪히게 여기 바닥에다 뭘 좀 이렇게 달아놓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도어 스톱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 정첩은 더 쉽죠, 여러분들. 문짝하고 문틀 연결할 때 쓰는 게 경첩이잖아요. 일반 경첩. 그걸로 기억하시고,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레버토리 힌지가 뭐지? 자, 레버토리 힌지는요,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화장실 문짝 같은 거예요. 화장실 문? 제가 말씀드리는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장실 말고 공중 화장실 가보면 얇은 판 같은 걸로 문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구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힌지가 레버토리 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공중 화장실 등에 쓰이는 힌지는 레버토리 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로어 힌지는요, 이거는 자재문에 써요. 여러분들 자유여닫이문 기억나시죠? 안으로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 거. 그러면 그 문에는 일반 경첩을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경첩은 한쪽으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로어 힌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 힌지가 있습니다. 바닥을 파가지고 힌지통을 넣어가지고 꽃다리만 딱 튀어나오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문짝을 갖다 끼운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그런 걸 플로어 힌지라고 부르고, 피봇 힌지의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문입니다. 쇠로 돼 있죠. 갑종 방화문으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 현관문. 여러분들 세대의 현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무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힌지를 쓸 수가 없어서 보통은 상하로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힌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피봇 힌지라고 부르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크리센트는 뭐예요? 뭐 매일매일 보시는 거죠. 창문의 가운데 이렇게 돌려서 잠그는 거 아시죠? 그거를 크리센트라고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각각에 대한 철물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요. 뭐 보통 자재문에 사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플로어 힌지구나 뭔가 이렇게 해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건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내든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거고, 처음 듣는 거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에 보시면 알루미늄 셰시에 대해서 일단 써 있고요. 알카리성이고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에 매우 어떻다고요? 약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루미늄 셰시는 알칼리성, 그러니까 알칼리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모르타르하고 콘크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이 모르타르라든지 콘크리트에 접합이 돼 있으면은 굉장히 좀 약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부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라 약하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요약지 2페이지까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3페이지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